이제 세부적인 것은 기억에 없지만 한 가지. 어딘가에서 차를 세우고 피크닉 점심을 먹었던 일. 모래가 많은 땅에 담요를 펼치고 애나의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을 건너다 보았던 일은 떠오른다. 그때 그는 강렬한 행복감이 큰 물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해, 얘야. 남은 평생 기억해. 앞으로 너한테 일어날 어떤 일도 지금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을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느리지만 고요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폴 오스터의 마지막 장편소설 바움가트너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은요. 70대의 노 교수이자 철학자인 시드니 바움가트너가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 애나를 잃고 그 상실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애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래. 바움가트너가 쉼 없이 찾고 있던 비유. 2008년의 8월 그 바람 많고 더운 오후 이래 그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고 매혹적인 유사물이다. 그날 오후 신들은 아직 젊은 자아가 왕성한 힘을 내뿜고 있던 아내를 그에게서 탈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의 팔다리가 몸에서 뜯겨나갔다. 4개 전부. 팔 둘과 다리 2개가 모두 동시에. 머리와 심장이 그 습격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저 삐딱한 마음으로 희죽거리기나 하는 신들이 그에게 그녀 없이 계속 살아가도 좋다는 의아스러운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인간 그루터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반쪽을 잃어버리고 반쪽만 남은 사람인데, 그래, 사라진 팔다리는 아직 그대로이고 아직 아프다. 너무 아파서 가끔 몸에 당장이라도 불이 붙어 그 자리에서 그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첫 6달은 깊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잠이 깼을 때 애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도 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감상은 분명히 이 책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슬픔에 대해 정작 이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말이? 상실, 그리고 사랑, 삶.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3가지 키워드인데요. 결국은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제가 2번 정도 끊어서 읽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는 없는, 마치 VR 체험이라고 할까요? 바움가트너라는 70대 노 교수의 머릿속으로 강제적으로 초대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의 사고 흐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산만하면서도 정직하고 때로는 불편할 만큼 솔직한 그의 생각에 나 이걸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가 던지는 조금은 거친 말투나 아니면 그 안에서 피어나오는 쌉쌀한 유머, 그리고 예고 없이 오고 가는 수많은 회상들,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끝까지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에 이유가 있고 삶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꼭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층계는 낡아서 흔들거리고 덜거덕거린다. 바움가트너가 손보기로 다짐하고 아직 건드리지 않은 또 한 가지다. 늘 똑같이 진지하게, 늘 똑같이 굳게 다짐한 지 오래임에도
지하실로 내려가게 될 때만 층계 생각이 나고 일단 다시 올라와 문을 닫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손에 힘을 주자마자 보이지 않는 바늘 1,000개가 댄 손바닥과 손가락을 찔러댄다. 새로 되는 듯하다. 그는 얼른 손을 잡아 빼는데 왼쪽에는 난간이 없어서 이제 잡을 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집에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층계를 아주 잘 안다고 자신하고 과감하게 아래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계단 판자를 1cm 헛딛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구르며 한쪽 팔꿈치를 강타당하고 다른 쪽 팔꿈치도 강타당한 뒤 오른쪽 무릎을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세게 찍고 만다. 바움 같은 너는 이날 아침에만 2번째로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 저는 이 구간을 읽으면서 한번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여러 일에 쫓기고 저도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산만한 아침들이 있잖아요. 할 일들은 우리 뒤에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나는 몸이 하나고 그 하나하나 하다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며 우리를 넉다운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사고들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후에 바움 같은 너는 자신과 애나가 만났던 순간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한쪽 손을 대어서 난간을 짚는 순간 그 손이 너무 아파서 손을 뗐기 때문에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그 손을 댄 이유는 오늘 아침에 계란을 삶다가 태운 냄비 때문이었고 그가 젊은 시절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냄비를 찾다가 그 냄비 때문에 애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과연 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리에 앉자 나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어딘가에서 만나 아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다는 말은 과장일 것 같은데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에 서로 본 적은 있어요. 몇 달하고도 몇 달 전 여기에서 남쪽으로 10블록 정도 떨어진 중고품 가게에서 내 기억으로는 그쪽이 냄비통에 무릎까지 담그고 있었는데 우리 둘 다 그 오래전 스치듯 지나간 짧은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상한 사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억을 우리가 공유했다는 이유로 사실 아직도 서로 아는 것은 전혀 없는데도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2배로 이상한 사실. 가을의 작은 웃음, 봄의 2번째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제 커다란 웃음. 대략 그 정도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이미 어느 정도 알게 된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실제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몇 달 동안 가끔 서로에 관해 생각한 게 분명했고 그러다 이제 운명이 2번째로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 다시 일을 망쳐버리지는 않겠다고 둘 다 똑같이 결심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인 애나는요, 번역가이자 시인이었고 바움 같은 너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부부였다고만 말하기에는요, 동반자, 반려자, 친구, 연인, 그 여러 말들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나의 반려자,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서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나의 기억이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된다는 것.
바움가트너는 아내가 사라진 그 공허함을 아내를 기억함으로써 이어나갑니다. 그는 애나에 대한 그리움을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리고 그녀의 흔적들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그녀가 썼던 시를 묶어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려고 부엌 식탁에 앉을 때 그녀가 마실 커피를 따라 놓고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인사로 그녀를 향해 커피잔을 들어 올린다거나 그녀에게 보내는 외설적인 연애 편지를 쓴 뒤 애써 그걸 접어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 우편으로 날아온 그 편지를 받고 애나가 살아서 직접 그걸 받았다면 느꼈을 기쁨을 상상하는 기쁨을 맛보는 짓을 수십 번 거듭한다거나 그는 주로 속옷을 겠다가 다시 개고 또 이제는 그 몸을 다시 보지도 만지지도 못할 여자에게 열렬하고 외설적인 편지의 홍수로 우체국을 침수시키면서 그 텅 빈 나날들을 채웠다. 그럼에도 모든 시간을 터무니없는 헛짓에만 전적으로 낭비한 것은 아니어서 애나가 대체로 40년의 기간에 걸쳐 쓴 216편의 미출간 시 원고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그녀의 작업이 그저 괜찮다 할 만한 수준 이상이었어서 세상에 내보내기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썩 좋아 보이는 80 또는 100편은 훌륭한 책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바움가트너는 애나의 시집을 묶는 기획에 뛰어들었으며 이것이 그 혼란 속에 헤매던 몇 달 동안 그가 만들어낸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물건이었다. 이 소설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처럼 굉장히 산만하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그가 마주친 배달원, 그리고 그가 좋아하기 시작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해서 그녀에게 보이는 애나의 모습, 그리고 그와 애나의 추억이 산발적으로 떠오릅니다. 애나는 늘씬한 수영선수의 몸에 가슴은 작고 골반은 좁으며 두 팔은 길고 어깨는 사각형으로 우아하게 틀이 잡혔다. 머리는 짧고 불구스름한 갈색이며 눈은 잿빛 섞인 타는 듯한 녹색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 부드럽고 더 동구스름한 주디스는 골반이 넓고 하체가 크며 가슴도 풍만하다. 눈은 짙은 갈색에 풍성한 머리카락도 짙은 갈색이다. 애나를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던 번뜩이는 아름다움은 없지만 그래도 그가 보기엔 유혹적인 깊은 매력이 있는 여자다. 그는 주의 깊게 열중한 채로 그곳에 머물며 전에 애나 곁에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 다른 어떤 여자 곁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오직 애나와 주디스뿐이다. 그래서 아마 그가 그들 둘과 사랑에 빠졌고 그들과 결혼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일 터이다. 처음에는 그 여자와 지금은 이 여자와. 바움가트너가 애나 이후에 사랑하게 된 주디스라는 여성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가 프로포즈한 주디스는요, 이혼녀입니다. 주디스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당신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야 성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다. 네, 그때 이제 바움가트너는 느낍니다. 아, 내가 했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서 애나와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다시 꿈꿨던 것은 아닐까. 그와 애나는 같은 집에 함께 살면서도 둘 다 자유와 자기 실현을 찾아낸 반면
주디스는 신랄하고 허세가 심한 조 때문에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그녀가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이고, 그는 얼른 뛰어들고 싶어 다이빙대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 날, 그러니까 애나의 10주기 나흘 전 오후에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는 자신이 평생 딱 한 번 결혼할 운명임을 알게 된다. 네, 그의 프로포즈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의 프로포즈가 실패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바움가트너는 그녀에게서 애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애나와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애나를 존경스럽게 기억하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그녀와의 시간이 더 그에게는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움가트너는 만약 그녀를 사고로 잃지 않았다면 분명히 평생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글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와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를 잃고 나서도 그 상실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혹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 과연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바움가트너는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애나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집을 찾은 배달원에게서도, 그리고 그녀를 함께 기억하는 친구에게서도, 그리고 그녀를 좋아했던 공통의 친구에게서도, 그리고 그녀의 글을 읽고 그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신기하게도 그 학생의 연락을 전한 건 그와 그녀의 친구인 톰 교수였어요. 근데 톰 교수는 바움가트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모르게 애나를 닮은 학생이 그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 한다. 그녀의 이름은 베브 코언입니다. 그녀는 2달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과 디지털 스크린으로만 봤을 뿐 아직 만난 적이 없으나 사실 바움가트너는 이미 비어트릭스 코언을 그와 애나가 가능했다면 함께 만들었을 딸만큼이나 사랑한다. 톰 노츠위츠는 틀리지 않았다. 작지만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면에서 베브는 애나를 닮았다. 바움가트너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평소의 그가 아니다. 여름방학이 올 때까지 남은 날수를 헤아리느라 들뜬 어린 소년 같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한 번씩 쉬어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은 분명히 슬픔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으로, 사람들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그리고 마치 우리의 이 멍 때리는 시간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과의 회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회상이 나온다고?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하지만 그 회상을 읽고 오면은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하나 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애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움가트너는 이렇게 상실을 벗어나지 않고 이마저 소중히 쥐고 가는 사람인지, 이것이 그 주변 인물들로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하나만 말해줘 라고 한다면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지금 네 삶을 돌아보고 싶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집중력 있게 바라볼 수 없잖아. 체험해 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책은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70대 노 교수의 삶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할 거야. 그의 산만한 머릿속을 헤맬 수밖에 없게 할 거야. 조금 더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2024년에 나온 책인데, 양관식 열풍은 2024년부터 시작되었었구나.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기록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삶과 사랑 그리고 상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시간을 선물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주제라고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 읽어드리면서 책과 의자 사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바움 같은 너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싶어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부분은 죽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모든 것이 냄비가 그을리고 그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던 날 금이 가고 쪼개져 버렸다.